어머님, 이거 좀 빨아주세요. 얼룩이 심해서 손빨래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며느리는 고가의 실크 블라우스를 제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산 옷이라며 자랑하던 그 블라우스였죠. 한 벌에 80만 원이나 한다던데 제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값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하녀 같아 보여 가슴이 아팠죠. 주름진 손으로 블라우스를 만지작거리다 보니 제가 이 며느리의 옷을 처음 빨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땐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며느리가 살갑게 대해줬었죠.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이런 거라도 해주셔야죠.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의 옆에서 신문을 보던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침묵했어요. 신문 속에 얼굴을 파묻은 제 아내의 무례한 태도를 모른 척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씩씩하던 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빚 때문에 기가 죽어 아내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1년 전 아들의 50억 빚을 갚아주고 이 집으로 합가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퇴직금이며 보험금이며 평생 모아온 돈을 모두 털어 아들의 빚을 갚아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회가 되네요.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올 거예요. 전 미용실 다녀와야 해서 청소랑 장보기, 상차림도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마치 오래된 가구를 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이 가슴 깊숙이 박혔죠. 예전에는 손님 초대할 때마다 함께 장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는 제게 명령하듯 딜을 시키기만 하네요. 며느리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는 주방에서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죠. 그러면서도 밖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파요. 알겠다. 한숨 섞인 대답을 하는 제 입술이 떨렸어요. 얼마 전 며느리의 SNS에서 본 글이 마음을 후벼 팠죠. 우리는 가정부가 필요 없어요.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너무 편해요. 샵 시어머니짱 샵살림이 여왕?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달린 그 글을 보는 순간 제가 이 집의 무급 가정부로 전락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손주들 등하교에 학원 수행까지. 제 나이 65에 이렇게 허드레시를 하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그리고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세요. 우리는 늦을 것 같아서요.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요. 며느리는 화장도 하지 않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살림하시느라 그러신가? 걱정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담긴 빈정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업주 부인, 며느리는 요가, 필라테스, 와인 모임으로 바쁘다며 집안일은 모두 저한테 맡기죠. 손주들 옷도 제가 다 빨고 숙제도 제가 봐주고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이제는 공짜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퇴직 전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은 지금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저는 하루 종일 남의 집 하녀처럼 일만 하고 있네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마음먹었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으니까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퇴근길
익숙한 골목을 지나던 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더군요.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야간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제가 큰일 났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5년 전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결국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퇴직금까지 털어서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니 요즘 같은 세상에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나름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주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며느리는 명품 쇼핑을 하며 SNS에 행복한 일상 같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 사장님 됐잖아. 며느리는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니까. 이웃들에게 자랑도 했죠. 아들 덕에 노년에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허상이었어요. 가면을 쓴 행복이었던 거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적자가 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며 버텼대요. 그러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렇게 다 합치니 5억이 넘는 금액이 됐어요. 엄마, 이러다가 애들하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서 며느리는 엉엉 울고 있더군요. 어머니, 전 정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애들만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우리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살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손을 꼭 잡고 애원했어요.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진하게 웃으며 할머니하고 안기던 아이들. 그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평생을 모으고 아껴온 노후 자금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무너지면 손주들도 함께 무너지는 건데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사채부터 막았어요. 은행 빚도 갚아주고 나니 제 통장에는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지. 다 같이 살면서 힘을 합쳐보자. 그렇게 해서 합가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제 명의의 집이 있으니 한 집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적어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 방에 와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방에 와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아들도 출근하면서 꼭 절 안아주고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함께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며느리도 저를 많이 도와줬죠.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같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반찬도 같이 만들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아침밥을 차려주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차려야 했어요.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화장하느라 바쁘다고 부엌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어요. 사람마다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 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대신 애들 간식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부탁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집안일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래 개는 것도, 설거지도, 청소도 다 제 몫이 되었어요. 심지어 손주들 숙제까지 봐주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아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출근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절 보면 인사도 없이 나가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점점 집안에서 일만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며느리가 명품 옷을 맡기고 나가자마자 전짐을 쌌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몰래 원룸도 계약했고 통장도 새로 만들어 두었죠. 이웃 할머니가 부동산도 소개해주고 이사 갈 때 도와주기로 했어요. 며느리 친구들 온다고 했으니 오늘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미용실부터 갔어요.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샀죠. 좋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도 먹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그동안 늘 부엌에 서서 대충 먹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서 통장 정리도 했어요. 통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몰래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조금씩.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은행 직원이 다 찾아줬어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아들 빚을 갚아주고도 부족해서 이젠 내 노후 자금까지 탐낸 거였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 이제 그런 거 못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원룸으로 향했어요. 깔끔하고 아담한 집이에요. 내 방도 있고 작은 주방도 있고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이제 저분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녁이 되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몇 번을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 컸으니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잘못한 거 알아? 그동안 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너희 빚 갚아주고 내 집 내어줬더니 이제는 나를 가정부로 안아보다. 설거지, 빨래, 청소, 심지어 손빨래까지 시키더니 1시간도 안 돼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그동안 고집 한 번 꺾은 적 없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빌더라고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엄마,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저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연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어요. 늦었어.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했어야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의 선택이었죠. 나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돌려주고 싶었어요. 눈물로 애원해도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때다른 듯한 자식들의 얼굴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제가 언제든 용서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어요. 평소처럼 조금만 울면 제가 마음을 돌릴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당황했어요. 이제야 현실이 보였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거엔 늘 가족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이 더 중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고 살아왔던가. 손주들을 돌보고 밥을 차리고 집안을 치우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걱정 마. 너희 살던 대로 살아. 다만 이제부터 월세는 제때 내야 해. 엄마 우리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공간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겠죠. 그동안은 그냥 살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세대로 받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때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테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면 제가 다시 받아줄 거라 믿었겠지만 저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나한테 잘할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이제 설거지, 빨래, 청소는 내 몫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내일 은행에서 보자. 빼돌린 돈 다 돌려놔. 안 나타나면 고소할 거야. 자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동안 몰래 빼간 돈이 드러날 거라곤 꿈에도 몰랐겠죠. 은행에서 내역을 확인하면서 아들은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손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잠시 썼던 거예요. 곧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오늘까지 다 갚아. 변명할 필요 없어. 결국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이틀 만에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돌려놓았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겠죠. 이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였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시세대로였어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집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보증금에서 깎을 거야. 그렇게 알아도. 집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다웠어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부엌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눈을 뜨면 공원에서 산책하고 친구들과 노인정에서 수다를 떨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집을 점검하러 갔을 때 며느리가 허둥지둥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더군요. 손님 초대도 없이 조용했고 백화점 쇼핑 대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알면 된 거예요. 뒤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알면 됐어. 이제 제대로 살아. 한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생활이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할머니는 이제 손님이야. 잠깐 보고 가는 거지.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고, 오후엔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저녁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느 날 자식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제 좀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고. 그들은 이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어요. 통장에서 몰래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없고 오히려 며느리는 반찬을 해다 주고 아들은 용돈을 주기도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비로소 소중한 걸 알게 된 거겠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알면 됐어. 이제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이제 저는 매일 행복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야 할 일에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웃들도 저를 보며 부러워해요. 언니는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예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